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항공사라고 하면 비행기를 운용하면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항공사라고 불리우는 회사들도 몇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런 형태들에서 나오는 맹점을 이용해서 항공에 관한 걸 알지도 못하는 허접한 회사들이 필요한 형태만 최소한으로 갖춰놓고 항공사 이름을 내세우면서 항공 판매업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항공사라고 불리우는 곳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인 자기가 갖고 있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이는 당연히 자신들이 보유한 항공기를 관리할 여러 가지 사항을 갖추고 있는 곳이겠죠. 두 번째는 항공 운수를 통한 수익 활동의 가장 중요한 영업만을 담당하는 항공사입니다. 항공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각 항공사의 본사와 계약을 통해서 한국 내의 모든 커머셜 활동에 대한 권한을 일임받아 활동하는 곳이죠. 자, 이를 GSA라고 하며 General Sales Agency의 약자입니다. 자, 첫 번째 형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친숙하죠.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맞춰볼 형태는 두 번째인 GSA입니다. 자, 이 GSA 마치 설명만으로 보자면은 항공사가 아닌 것 같죠. 이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 번째 형태인 이 GSA는 첫 번째 형태인 이 항공사에서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한국이라는 시장에 대해 어떤 항공사가 투자를 할 자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이 전문 지식을 갖고 초기에 깊숙이 알기가 어렵죠. 아마 모든 분야가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데 초기 투자인 사무실 임대라든가 직원 채용, 공항 관련 세팅 등등등을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들이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찾아서 상황 파악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런 것도 좀 묘한 부분이 생겨요. 항공 관련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자신의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심지어 그 항공사가 관심이 제일 많은 자신들의 주력 바운드 시장에서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들의 경쟁사 직원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정보를 오픈하기는 더더욱 난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비즈니스를 감에 의존해서 던지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중립의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생겨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GSA들이 자신들이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항공사와 비슷한 루트나 비슷한 바운드에 있는 또 다른 제3의 항공사를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중립의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회사는 주력 활동 분야가 또 세일즈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관심 있는 항공사가 시장 파악 후에 다시 업무할 사람들을 찾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회사의 사무실과 인력을 쓰는 이유 때문에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도 모두 커버가 되고요. 운항과 공항에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의 지식과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대부분의 한국 정착에 관련한 업무와 분석, 비용 등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와 계약을 한 항공 전문 회사인 GSA는 공식적으로 그 항공사의 이름을 달고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만약 DRS라는 GSA가 있고 XX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DRS라는 GSA의 XX 항공 담당 직원에게 당신은 어느 회사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XX 항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문제 없게끔 XX항공에서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업무도 다른 쪽의 업무가 아닌 XX항공에 관련된 업무밖에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거나 조금 더 본인들의 색으로 운용을 하고 싶어하는 항공사들은 한국에 자신들의 직속 소속인 직원들을 파견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GSA인데 계약한 항공사의 지사장 등이 상주하는 경우도 매우 흔한 경우죠. 심지어 이 GSA 직원들은 항공에 관련한 트레이닝이나 교육이나 기타 모든 부분을 그 항공사의 본사에 가서 직접 받습니다. 가끔 이런 관계를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GSA 직원들을 그냥 단순히 하청업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하면서 당신은 항공사 직원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항공사 직속 소속인 직원들, 우리가 보통 온스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한국인들이 마치 카스트 제도처럼 GSA 직원을 하인보듯이 함부로 막 하는 거를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더군요.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GSA에 대한 인식을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져요. 아까 설명드린 GSA의 전제 조건은 항공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정확히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여행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항공사와 관련된 경험 지식 등이 있는 항공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업계에서 활동한다 해도 항공사와 여행사가 바라보고 진행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어 몇 개 안다고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저 같은 경우도 여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항공사 경력이 있는 것이지 여행사 경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항공사와 여행사가 거래하면서 생기는 접점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죠. 제가 어디 가서 여행업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틀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의 형태를 GSA로 만들어 놓고 대충 어디서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들 긁어 모아갖고 우리도 한번 항공업 해보자 라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회사가 어떻게 항공사랑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냐고요? 일단 자신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화려해 보이게끔 거짓말을 마구 섞어놔요. 마치 항공 경험이 있는 것처럼요. 뭐 무슨 항공 GSA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항공사한테 계약으로 좌석 몇 개 통으로 공급받아갖고 판매했던 중간 유통 경험 같은 것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뒷돈 영업을 해가면서 그 항공사의 결정권자 마음을 잡으려고 애씁니다. 일단 그 결정권자 마음을 뺏어서 이 항공사의 항공 내 권한을 넘겨받는 계약만 끝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권한을 넘겨받으면 당연히 그 항공사의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 좌석의 공급자로서의 노하우가 없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상도라던가 전략적인 접근 등이 아예 없이 항공권 판매를 통한 수익에만 관심이 높다 보니 책임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거나 수익이 좋지 않아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냥 본인들이 계약 놔버리고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회사를 없애버리고 잠적을 하는 등의 불안정한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자, 초기의 항공 전문 GSA들,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튼실한 곳들이죠. 그런 곳들은 더 많은 항공사와의 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시장 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퓨처 플랜을 잡아왔었죠. 그런데 요즘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 모를 회사들이 마구잡이로 항공사 본사에 딜을 넣습니다. 이미 한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요. 자신들에게 이권을 넘겨달라는 로비를 엄청나게 하는 것이죠. 사실상 GSA의 신뢰성을 보장할 만한 것이 항공사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 심사하는 부분, 이거밖에는 없어서 항공사 결정권자가 뒷돈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그 항공권을 구매할 소비자를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없다라고 봐야죠. 공항공사나 관련 정부기관도 항공사와 GSA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그 GSA를 항공사 대신으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GSA의 공정성, 투명성, 건강도에 대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좋은 팁 같은 걸 드리고 싶지만 이조차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냥 팁 같지 않은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런 업자들이 단거리 포션에, 그러니까 짧은 운항 시간을 갖고 있는 항공사들을 들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회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업자들이 많이 들끓어요. 동남아 항공사들의 본사들 중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뒷돈에 목말라 있는 결정권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부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GSA는 항공사라고 불릴 수 있긴 한데요. 근 10년 사이에 마구잡이로 올라온 유사 GSA 같은 회사들 때문에 부르기 참 애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어쨌거나 계약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말이 유사 GSA지 형태상으로는 공식 GSA가 맞거든요. 그러니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자, 저는 커리어에 GSA 경험과 온스텝 경험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GSA 직원들이 온스텝보다 훨씬 유능하고 적극적인 걸 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뒤지게 일 안 하면서 문제 생기면 도망이나 가는 온스텝들이 마치 지들은 계급이 높으니까 험한 일 안 해도 된다고 지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GSA가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 GSA 직원이 더 낫냐, 온스텝이 낫냐라는 부분을 이런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단정을 짓기엔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형태만 갖고서 어느 쪽이 더 안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항공사의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회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만약 그곳이 GSA라면 정상적이면서 경험과 역사가 탄탄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항공사라는 이름을 달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곳이 여행업계 한 분야를 완전히 통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렸었던 이야기라던가, 하나의 항공사인데 GSA가 아니라 항공사인데 GSA 활동만 하는 특이한 경우의 항공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